不要再纠结在一个愚蠢之人一件愚蠢的事，也可恶的是，再也能骂我，愚人。 2013년 포단대학 대학원생 기숙사.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증상을 호소하던 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기숙사 정수기물에서 발암 물질 중 하나인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되죠.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을 물에 탄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룸메이트였습니다. 범인은 대체 왜 친구를 죽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3년 4월 1일 아침 8시경 부단대학 펑린 캠퍼스 대학원생 기숙사 20동 421호. 막 잠에서 깬 황양이 방을 나옵니다. 황양은 부단대 의학대학원 이비인후과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하얀 컵을 들고 정수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가득 담아 그대로 들이켜죠. 컥! 황양은 물을 마시자마자 물맛이 이상하다며 헛구역질을 합니다. 421호 방은 황양과 룸메이트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 린선하우는 2달 전부터 매점에서 물을 사 먹고 더 이상 기숙사 정수기 물은 먹지 않습니다. 상해 현지인인 또 다른 룸메이트 거머취 역시 부모님이 정수기 물은 믿을 수 없다며 먹지 못하게 해 지금까지 학교 내 공용 정수기에 물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셋 중 기숙사 정수기 물을 마시는 건 황양이 유일했죠. 먹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자연히 물통을 자주 갈 필요가 없었고 거의 2주 동안 방치되어 있던 물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오래돼 변질된 걸까요? 황양은 오래된 물통을 새 물통으로 바꿔 넣습니다. 이때 룸메이트 린선하우의 휴대전화 벨이 울립니다. 린선하우는 황양과 마찬가지로 부단대 의학대학원생으로 영상의학과를 전공하고 있죠. 두 사람은 동급생으로 부단대학 부속 중산병원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린선하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인 부동으로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황양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구역질이 나더니 이가 시리고 입안이 헐 정도로 토하죠. 낮 12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황양은 과선배 친구들에게 연락해 중산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구토와 복통,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는 황양을 보고 의사는 장염으로 판단, 링거를 놓습니다. 링거를 다 맞은 황양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쉬죠. 이때 룸메이트 거머취가 들어오고 황양은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절대로 정수기 물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황양, 링거를 맞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엄청난 근육통과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립니다. 다음날 4월 2일 오후 5시경 황양은 룸메이트이자 영상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린선하우에게 위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검사를 끝내고 검사실을 나가는 황양을 붙잡고 린선하우가 말합니다. 간도 건강해. 아주 좋더라고. 위 검사만 하고 간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린선하우가 왜 하지도 않은 검사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지만 몸이 좋지 않았던 황양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밤 9시. 자기 몸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 황양은 친구를 불러 다시 병원으로 가죠. 검사 결과 간 기능이 크게 손상됐고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4월 3일 아들 황양의 소식을 듣고 스촨 쭈궁시 룽현에 사는 황양의 아버지 황씨가 급히 상해로 옵니다. 몰라보게 쇠약해진 아들의 모습을 본 황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날 저녁 황씨는 아들이 지내는 기숙사 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는 아들과 같은 방을 쓰는 린선하우에게 아들과 가까운 사이냐고 묻죠. 당연하죠. 황양과 전 둘도 없는 친구예요. 린선하우는 황양이 자기와 제일 친하다고 답합니다. 황씨의 질문이 계속되자 불편하다는 듯 린선하우는 기숙사 방을 나오더니 황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황양의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의료진도 손쓸 방법이 없어 그저 증상 치료만 하고 있었죠. 그때 룸메이트 거머치가 황양이 정수기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거머치는 정수기 물을 친구 연구실로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4월 4일 분석 결과 물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분명 정수기 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니. 4월 5일 룸메이트 린선하우와 기숙사 옆방 친구들이 황양의 병문 안으로 옵니다. 황양은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겨우 입을 때 한두 마디 할 뿐 고통에 몸부림치죠. 황량의 의대 친구들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전신 부종과 폭발적인 간 수치 상승,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황량의 모습에 독성 간 손상, 즉 중독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 평소 황량이 먹던 음식, 옷, 생활용품 등 가능한 모든 노출원을 조사해보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합니다. 다음날 4월 8일 린선하우의 친구가 룸메이트 거머치를 찾아와 말합니다. 전에 린선하우가 간 독성 물질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까? 그날 밤 거머치는 린선하우가 방을 비운 사이 몰래 그의 노트북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린선하우가 며칠 전에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을 연구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강력한 간 독성 물질로 인체 발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간암을 유발하죠. 당장은 단정할 수 없었지만 황량의 병이 왠지 이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황량의 소변 샘플이 필요했던 거머치는 순 선배의 도움으로 소변 샘플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을 정확하게 검출 분석해줄 전문 기관을 찾아 1,000위안을 주고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황량의 소변에서 니트로소디메틸아민 성분이 나옵니다. 거머치와 순선배는 병원과 학교 보안팀에 황량이 니트로소디메틸아민에 중독됐다고 알립니다. 보안팀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황량이 쓰던 물건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 감정을 의뢰하죠. 그리고 정수기의 물통과 황량의 개인컵 등에서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됩니다. 4월 11일 경찰은 주요 용의자로 린선하우를 지목하고 체포합니다. 린선하우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죠. 다음날 4월 12일 경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린선하우는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범인까지 체포됐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황량의 간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어떤 치료도 소용없었습니다. 황량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죠. 4월 16일 오후 3시 23분 27살의 나이로 황량이 세상을 떠납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중국인은 의학 지식을 악용한 의대생의 살인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린선하우는 황량을 왜 죽인 걸까요?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량 1985년 8월 15일 스촨성 주궁시 룽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동 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황량의 아버지는 젠양시 농업청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황량의 부모는 일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 13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냅니다. 1997년 황량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아버지 황 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크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주궁시 롱현으로 옵니다. 얼마 후 황 씨는 소금 공장에 취업합니다. 돈벌이는 이전만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니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죠. 황량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불행히도 황량의 부모는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돈을 다 쓰게 되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며 동시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도 돌봤습니다. 갑자기 가세가 기울자 황량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와야 해. 황량은 학교에서 1등을 도맡아 하는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황량의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황량을 따끔하게 혼내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죠. 2004년 황량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총 750점 만점 중 600점을 받습니다. 꽤 괜찮은 점수였지만 황량이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황량은 재수를 결정합니다. 이듬해 그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690점을 받고 중국에서 탑3에 드는 푸단대 의대에 합격합니다. 황량의 부모는 무척 기뻤습니다. 황량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마련해준 장학금 8,000위안을 가지고 상해로 갑니다. 이후 황량은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이 자기 힘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죠. 대학을 졸업한 황량은 푸단대 의학대학원 이비인후과 석사과정에 들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는 학교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미래가 창창했던 젊은 청년은 친구 손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죠. 사건 발생 후 황량의 아버지 황 씨는 황량의 친구들을 여러 번 따로 만났습니다.
황량의 친구들은 황량은 항상 밝고 친절했으며 성실해 모두 그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그럴 만한 일도 없다고 했죠. 그럼 대체 왜 린선 하오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 황량에게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린선 하오, 1986년 광동성 허핑진에서 태어났습니다. 황량보다 한 살 어렸죠. 위로는 누나 2명이, 아래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린선 하오의 아버지 린 씨는 오디오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펫박스를 모아 팔았습니다. 황량의 집처럼 넉넉하지 못했죠. 린선 하오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가며 공부하는 그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2002년 린선 하오는 산터우시에서 좋은 중학교 중 하나인 차오양 1중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린선 하오는 광저우에 있는 중산대학 의대에 들어갑니다. 부단대 의대만큼은 아니지만 중산대 의대도 명문의과대학입니다. 학사 졸업 후 교수의 추천으로 부단대 의학대학원 영상의학과에 들어가죠. 그것도 국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고향 사람들은 린선 하오가 마을에서 가장 출세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린선 하오의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들이 언젠가 자기 병을 꼭 고쳐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린선 하오는 외향적이고 밝은 황량과 달리 내성적이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열등감과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린선 하오와 황량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합니다. 둘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해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죠. 명문대 의대생인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린선 하오와 황량은 전공이 달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 상해중구민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린선 하오는 자신이 물에 약을 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범행 동기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잖아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살인이라뇨. 말도 안 돼요. 2013년 초 린선 하오는 이미 취직에도 성공하고 졸업 논문도 다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약 2달간의 꿀같은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였죠.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빡빡하게만 살아온 탓인지 갑자기 생긴 여유의 린선 하오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친구들과도 여러 번 마찰을 일으켰죠. 황량, 거머치 린선 하오는 기숙사 421호 방에 같이 삽니다. 룸메이트 거머치의 말에 따르면 세 사람은 정수기 물통값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달 전에 갑자기 린선 하오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내가 가장 물을 적게 먹는데 왜 똑같이 돈을 내? 황량과 린선 하오는 이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고 린선 하오는 이때부터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머치는 정수기 물통이 비위생적이라 생각해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었지만 여럿이 같이 살다 보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똑같이 돈을 내고 있었죠. 거머치가 말하길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린선 하오를 보면 황량을 너무 의식하고 사사건건 황량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거머치의 생각대로 린선 하오는 황량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린선 하오는 모든 걸 어렵게 얻는 자신과 달리 황량은 모든 걸 너무 쉽게 얻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돈에 치이는 자신과 달리 황량은 늘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죠. 겉으로는 룸메이트이자 친한 친구인 척 했지만 속으로는 황량이 꼴보기 싫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3월 30일 린선 하오는 황량이 친구들과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봅니다. 황량이 웃는 걸 보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저 웃는 얼굴을 제대로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就是呢，我在对面寝室里玩游戏，然后黄洋这个时候回来了，跟平常一样笑嘻嘻的说愚人节要到了，要不要等人？然后边说还边很得意的这样子，我当时就看着心里还很不顺眼的，我就想你要整人，那我就是来整人。 순간 린선 하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전에 실험하고 남겨둔 약품을 한번 써볼까?
린선하우가 했다는 실험은 쥐에게 니트로소디 에티라민을 주사해 간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쥐는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더니 곧 죽죠. 린선하우는 니트로소디 에티라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3월 31일 오후 린선하우는 푸단대학 부속 중산병원으로 가 려씨의 연구를 돕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린선하우는 려씨가 한눈판 사이 몰래 실험실에서 니트로소디 에티라민을 훔칩니다. 그는 약품을 노란 비닐 봉지에 담아 중산병원 1층 계단 아래에 숨겨둡니다. 오후 5시 린선하우는 친구들과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후 5시 47분 린선하우가 노란 비닐봉지를 가지고 기숙사 방으로 갑니다. 10분 후 그는 노란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기숙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서쪽 계단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의 주사기를 다른 쓰레기통에 노란 비닐봉지를 버리죠. 그리고 다시 기숙사 방으로 돌아갑니다. 린선하우는 10분 동안 주사기로 물통에 약을 넣습니다. 1.3g에서 1.5g 정도도 매우 위험하며 치명적인데 린선하우는 그보다 많은 2g을 물통에 주입하죠. 황량이 정수기 물통에 물을 마신 후 나날이 상태가 악화되고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량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2014년 2월 18일 상해 중급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선 린선하우는 만우절 장난을 친 것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황량이 숨진 건 자기가 넣은 약 때문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관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검찰은 린선하우와 황량과 사이가 나빠지자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는 황량이 니트로소디 에티라민이 들어있는 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왜 제때 알리지 않았냐고 린선하우에게 묻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황량은 소량을 마셨어요. 실험에서 그 정도 양으로는 쥐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이에 중국 사법부는 린선하우는 니트로소디 메티라민을 이용한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 해당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정수기물에 주입한 점은 악독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게다가 황량이 물을 마시고 고통을 호소할 때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 황량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린선하우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황량의 아버지 황씨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린선하우의 아버지 린씨는 당장 항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죠. 린선하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내내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범행 후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학교 친구들과 황량의 가족을 대했고 법정에서도 내내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갔죠. 한마디로 린선하우에게선 인간미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매우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이었죠. 기자가 린선하우에게 친구가 문제의 물을 마시는 걸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投完之后，我想，哎，这个他不一定喝的，味道这么浓，然后又黄油油的。结果他喝了，我肯定不会阻止，因为我本意就想整他。 이를 본 중국인들은 왜곡된 성격과 감정 결여가 마치 사이코패스 같다고 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상해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립니다. 린선하우는 살인 의도가 정말 없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하죠. 차분하고 냉정했던 1심과 달리 눈물의 글썽이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린선하우의 아버지 린 씨는 황량의 가족을 찾아가 사죄하고 과실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푸단대 학생 177명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죠. 하지만 황량의 가족은 사형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8일 오전 10시 36분 재판부는 린선하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낮 12시 30분 린선하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린선하우를 만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만남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중급인민법원은 린선하우의 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집행 후 황량의 아버지 황씨는 공정한 재판이었다며 죽은 아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인들은 황량의 친구들이 의대생들이었기에 황량의 증상을 보고 독성 가능성을 의심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것이라며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뻔한 사건을 친구들이 해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